서울의 한 웨딩홀, 하얀 릴리가 가득한 신부 대기실에 앉아 박서연의 웨딩드레스 자태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토록 아름다운 순간이 누군가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 망가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 심장이 벅차올랐다. 김민준, 29. 내성적이고 조용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나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단호한 남자가 되고 싶었다. 사랑하는 서연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이날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낼 것이다. 모든 것은 몇 달 전 가족 식사에서 시작되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부모님 댁에 모여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자 부모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고 서연은 예비 시부모님께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때 늘 그랬듯 분위기를 장악하며 등장한 형 김탐세가 끼어들었다. 태호 형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기대주였다. 초등학교 때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은 이후로 부모님은 태호 형에게 모든 기대와 지원을 쏟아부었다. 나는 6살 터울의 동생이었고 공부도 운동도 그저 평범했기에 자연스럽게 태호 형의 그늘에 가려졌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태호 형을 향한 그들의 기대와 애정은 분명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태호 형은 그 특별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은 곧 형의 특권 의식으로 굳어졌다. 뭘 해도 쉽게 용서받고 실패해도 부모님이 뒤처리를 해주는 환경 속에서 형은 30이 넘어도록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여러 사업 아이템만 버리다 망치기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부모님은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다. 이번엔 잘 될 거다 하시며 형에게 돈을 대주셨고 형은 부모님의 기대를 발판 삼아 다시 일어나는 척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도 태호 형은 자신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앱 기반의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듣는 내내 또 시작이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은 또다시 형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잠시 후 태호 형은 모두를 경악하게 할 폭탄 선언을 했다. 근데 민준아, 내 결혼식 필요연 말이야. 거기서 내 사업 공식 발표회 좀 하면 안 될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서연도 부모님도 심지어 늘 형의 말에 무조건 맞장구 치던 친척 동생들도 순간 얼어붙었다. 형,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내 말 못 들었어? 내 결혼식 피로연에서 내 사업 발표하겠다고 딱 10분만 시간 내주면 돼. 내 결혼식 하객들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잖아. 딱 내 사업 홍보하기 좋은 타겟층이라고. 게다가 사진작가도 오고 영상도 찍을 거 아니야? 홍보 효과 제대로일걸? 형은 진심이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내 결혼식이 자신의 사업을 위한 발판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형, 지금 제정신이에요? 결혼식은 신랑 신부를 위한 자리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안 돼? 내 결혼식 덕분에 형 사업 대박 나면 좋은 거 아니냐? 가족끼리 뭘 그렇게 각박하게 굴어? 내 결혼식은 이미 충분히 주인공이야. 형 잠깐 시간 쓰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형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내 결혼식이라는 나의 중요한 순간이 자신의 사업 성공이라는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을 바라봤다. 늘 그랬듯 부모님이 형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랐다. 하지만 부모님은 또다시 팔짱을 끼며 말했다. 얘들아, 싸우지 마라. 좋은 날에 왜들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태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니? 내 결혼식에 다들 좋은 분들 오실 텐데 형 사업 홍보도 좀 하고 그러면 좋잖아. 어머니가 덧붙였다. 겨우 몇 분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민준아, 형 좀 도와줘라. 형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 거 아니겠니? 나는 부모님의 말에 더 큰 절망감을 느꼈다. 늘 이랬다. 형의 잘못된 행동에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다. 형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는 논리는 언제나 나를 짓눌렀다. 두 분은 항상 이런 식이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형이 문제 일으킬 때는 모른 척 하시다가 제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면 형을 옹호하시고 저한테 양보하라고 하시고 제 결혼식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요. 그런데 형은 그걸 자기 사업 발표 회장으로 쓰겠다고 하고 두 분은 그걸 괜찮다고 하시고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서연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다. 부모님은 당황한 얼굴로 우리를 불렀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울 시내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기댔다. 집에 도착해서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나를 안아주었다. 민준 씨,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 결혼식인데. 제 결혼식인데. 알아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서연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 결혼식을 사업 발표 회장으로 쓸 생각을 해요. 그것도 신랑 신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형은 늘 저래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형이 뭘 하든 다 맞다고 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형한테 좋은 건 다 해주고 저는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민준 씨 잘못 아니에요. 민준 씨는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민준 씨 옆에 있어요. 민준 씨 혼자 아니에요. 서연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가족의 부당함에 혼자 맞설 필요가 없었다. 서연 씨, 고마워요. 고맙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형한테 그냥 결혼식에서 사업 발표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제 결혼식이에요. 서연 씨와 저 두 사람만을 위한 결혼식이어야 해요. 형이 망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형한테 다시 단호하게 말할까요? 아니면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릴까요? 말해도 안 들어요. 이미 여러 번 겪었어요. 부모님은 늘 형편이고 형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절대 몰라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며칠 후 나는 친구 이지훈을 만났다. 지훈이는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시니컬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잘해주는 녀석이었다. 태호 형과 부모님 이야기를 듣자 지훈이는 혀를 찼다. 와, 내 형은 진짜 금쪽이네. 금쪽이. 나이 30 넘어까지 저러는 것도 능력이다, 능력. 웃지 마. 심각한 문제라고. 알아. 근데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와. 결혼식에서 사업 발표라니. 무슨 웨딩 박람회 온 줄 알겠네.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어. 정면으로 싸우자니 부모님까지 나서서 난리칠 거고 그냥 넘어가자니 내 결혼식이 망가지는 거잖아. 정면으로 싸우는 건 내 성격에도 안 맞고 뒷감당도 힘들 것 같다. 내 형이랑 내 부모님 스타일 알잖아. 그럼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 다른 방법이라니? 내 형이 왜 내 결혼식에서 발표하려는 건데? 하객들이 내 형 사업에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잖아. 에이, 그럼 하객들이 관심 없게 만들면 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면 내 형이 발표할 타이밍을 뺐거나 아니면 내 형 발표가 초라해 보이게 만들거나. 지훈이의 말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 정면으로 막아서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태호 형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나는 서연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다. 서연도 지훈이의 아이디어에 동의했다. 맞아요, 민준 씨. 형이랑 부모님이랑 계속 싸워봤자 우리만 힘들어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날을 지켜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형이 언제 발표하고 싶어 한대요. 피로연 시작하고 좀 지나서 분위기 무르익을 때쯤이라고 했어. 그럼 그때 우리가 다른 걸 하면 되죠. 우리는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다. 태호 형이 예상하지 못할 타이밍에 우리의 결혼식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신랑 신부의 깜짝 공연 같은 것도 생각했지만 너무 튀는 것 같아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사이에도 태호 형은 자신의 계획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다. 결혼식 청첩장을 보고 연락 온 친척들에게 피로연 때 제 사업 발표도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심지어는 웨딩홀 측의 피로연 순서지에 신랑형 김태호 사업 발표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다가 웨딩홀 직원에게 정중히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형의 뻔뻔함과 무지함에 나는 또다시 깊은 짜증을 느꼈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서연도 혀를 내둘렀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저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져야 하고 남의 건 신경 안 쓰고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돼요, 민준 씨. 형은 절대 스스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다. 피로연 순서 중 태호 형이 마이크를 잡으려는 타이밍을 예상하여 그때 우리가 준비한 것을 실행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신랑의 편지였다. 단순히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편지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 이야기와 결혼의 의미, 그리고 이 자리가 가지는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채우기로 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결혼식이 오롯이 두 사람만을 위한 축복의 자리여야 함을 간접적으로 역설하는 메시지를 담기로 했다. 계획을 세우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날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커져만 갔다. 태호 형이 우리의 계획을 눈치챌까봐 아니면 예상치 못한 다른 돌발 행동을 할까봐 불안했다. 부모님은 여전히 태호 형 편이었다. 내가 형의 사업 발표를 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내가 어떻게 형에게 그럴 수 있느냐, 집안 망신시킬 일이 있느냐며 나를 몰아세웠다. 심지어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서연이 분노했다. 저희 결혼식인데 축복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보이콧이라니요. 괜찮아. 서연 씨, 부모님도 답이 없다는 건 진작에 알았으니까. 두 분이 안 오시면 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결혼식은 진행해야지. 결혼식 당일 아침, 서울의 한 웨딩홀은 분주했다. 하얀 웨딩드레스와 검은 턱시도를 입은 신랑 신부들, 그들의 가족과 하객들로 북적이는 로비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턱시도를 입고 서연과 함께 하객들을 맞이했다.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과 친구들의 축복에 감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태호 형과 부모님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호 형은 예상대로 들뜬 모습으로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손에는 사업 발표 자료가 담긴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부모님은 애써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나를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형식적인 인사만 나눴을 뿐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다. 결혼식 본식이 시작되고 서연이 아버지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올 때 나는 숨을 멈추는 줄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연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 어떤 것도 이 순간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다행히 본식은 무사히 끝났다. 태호 형은 본식 중에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마 피로연을 노리고 있을 터였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식사를 하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덕담과 축사가 이어졌다.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갈 때쯤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렸다. 그리고 나는 태호 형이 몸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마이크를 잡으려는 그의 눈빛에 이제 내 차례다 하는 욕망이 번뜩였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서연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나는 사회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갑자기 마이크를 잡은 나를 보고 태호 형과 부모님은 물론 많은 하객들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태호 형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의 반쪽 박서연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입니다. 나는 하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다. 부모님과 태호 형의 얼굴이 보였다. 태호 형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고 부모님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넘어 두 사람이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약속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평생을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손을 다시 잡았다. 서연은 따뜻한 미소로 나를 응원했다.
이 약속은 오롯이 저희 두 사람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저희 두 사람의 약속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모인 소중한 분들과 함께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이제 핵심을 이야기할 차례였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는 다른 어떤 목적이나 다른 어떤 이의 욕망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저희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을 축복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태호 형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부모님도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노려봤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늘 저보다 앞서가고 늘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형이 있습니다. 형을 보며 때로는 부러웠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저의 가족이고 저는 형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태우 형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왜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형의 성공이 혹은 다른 어떤 이의 성공이나 욕망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두 사람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오직 저 김민준과 신부 박서연 저희 두 사람이어야 합니다. 피로 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했다. 태우 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듯했지만 옆에 앉은 친척들이 그를 말렸다. 부모님의 얼굴은 이미 분노와 당황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는 형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형의 앞날을 위해 제 결혼식을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두 사람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하객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저희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피로 연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몇 하객들이 머뭇거리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만 곧 많은 하객들이 큰 소리로 박수를 보냈다. 어떤 분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 박수 소리는 나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 나는 하객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태우 형과 부모님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연설이 끝나고 마이크를 내려놓자 사회자는 재빨리 다음 순서를 진행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미 피로 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태우 형은 얼굴이 빨개진 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은 살벌했다. 몇몇 친척들은 눈치 없이 태우 형에게 다가가 사업 발표는 언제 하냐고 묻기도 했고 태우 형은 짜 섞인 목소리로 안 합니다 라고 소리쳤다. 피로연은 어색함 속에서 예정된 순서를 마쳤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남아 인사를 드렸다. 부모님과 태우 형은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았다. 멀리서 우리를 노려볼 뿐이었다. 모든 하객들이 떠나고 웨딩홀 직원들이 정리하는 소리만 남았을 때 태우 형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다. 얼굴은 여전히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네가 감히 형한테 어떻게 내 사업 발표를 그렇게 망칠 수가 있어? 태우 형은 소리를 지르며 내 멱살을 잡으려 했다. 나는 재빨리 피하며 말했다. 형,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요? 제 결혼식이었어요. 형 사업 발표회가 아니라. 내까짓 게 뭔데? 감히 형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형이 먼저 선을 넘었잖아요. 제 결혼식을 이용하려 했잖아요. 부모님도 태호 형의 뒤를 따라왔다. 어머니가 언성을 높였다. 김민준, 네가 어떻게 형에게 그럴 수 있니? 집안 망신 다 시켰어. 하객들 앞에서 그게 무슨 추태야. 추태요? 형이 제 결혼식에서 사업 발표하겠다고 한 게 추태죠. 그걸 괜찮다고 하신 부모님이 더 문제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형이 잘 돼야 너도 좋은 거 아니냐. 집안 체면이 있지. 하객들 앞에서 형에게 망신을 줘.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집안 체면이요? 제 행복보다 집안 체면이 중요하세요? 어릴 때부터 항상 형이 먼저였고 저는 뒷전이었잖아요. 제 삶은 제 거예요. 형의 사업 발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요.
나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서러움을 토해냈다.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소외감, 부모님의 편애, 형의 이기적인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 폭발했다. 서연은 내 옆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 씨 말이 맞아요. 서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시작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없어요. 태호 씨 행동은 정말 무례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걸 옹호하신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 이 집안 일이야. 어머니가 서연에게 짜증을 냈다. 이제 제가 민준 씨 가족입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민준 씨 일은 제 일이기도 해요. 태호 형은 분노에 차서 발을 동동 굴렀다. 두고 봐. 네가 내 사업 망친 거 후회하게 될 거야. 내 결혼식 때문에 다 망했어. 형 사업이 망하면 그건 형 능력 부족 때문이지 제 결혼식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뭐라고? 건방지게. 태호 형이 다시 달려들려고 하자 아버지가 그를 붙잡았다. 그만해 태호야. 남들 다 보는데 이게 뭐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끼리 이야기해야죠. 그날 우리는 웨딩홀에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리를 떴다. 부모님은 우리가 떠나는 뒷모습에 대고 다시는 보지 말자는 막말까지 퍼부으셨다. 신혼여행을 떠나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가족과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연은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지해 주었다. 힘들었죠, 민준 씨. 그래도 잘했어요. 민준 씨는 민준 씨의 나를 지켜낸 거예요. 우리의 시작을 지켜낸 거예요. 서연 씨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혼자였다면 아마 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부모님과 태호 형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다. 우리는 서울에 마련한 신혼집에서 둘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평화롭고 행복했지만 가족과의 단절은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을 남겼다. 몇 달 후 친척들을 통해 태호 형의 사업이 결국 또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부모님은 여전히 태호 형을 감싸고 놀며 그의 뒤처리를 하느라 바쁘시다고 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부모님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먼저 찾아뵐까 잠시 고민했지만 서연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다. 가족의 잘못된 역학관계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호 형의 특권 의식도 부모님의 편애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명절에 서연의 부모님 댁을 찾았다. 서연의 부모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진심으로 우리의 행복을 빌어주셨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태호 형의 사업 발표회가 되지 않았다. 오롯이 우리 두 사람의 사랑과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자리였다. 우리는 우리의 날을 지켜냈고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가족과의 관계에 깊은 상처가 남았다. 어쩌면 태호 형은 영원히 철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부모님도 영원히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할지도 모른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당함에 맞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고 나의 행복은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상처는 아물겠지만 흉터는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 흉터는 우리가 얼마나 용감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냈는지 보여주는 증표가 될 것이다. 몇 달이 더 흘렀다. 태호 형의 사업 실패 소식은 친척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번에는 꽤 크게 벌였다가 망한 모양이었다. 빚 때문에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나는 형의 실패 소식을 들었을 때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앞섰다. 아무리 철없고 이기적이라 해도 그는 나의 형이었고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에게서 간간히 연락이 오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태호 형의 사업 실패에 대한 하소연과 내 결혼식 때 내가 태호 형에게 망신을 준 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는 원망 섞인 이야기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원망을 들어줄 기력이 없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단호하게 형 문제는 형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제 결혼식 때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끊었다. 부모님은 더욱 화를 내셨고 관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서연은 묵묵히 내 곁을 지켰다. 내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 주었다. 태호 형과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한 존중과 이해를 서연에게서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친구 지훈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태호 형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것이다. 야, 네 형 봤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 완전 폐인 같던데? 그래? 응. 뭐 사업 망하고 빚 때문에 힘든가 봐.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던데 부모님도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 그렇구나. 너 혹시 부모님이랑 연락하니? 아니, 간간히 전화 오긴 하는데 받으면 맨날 형 이야기랑 내 탓만 하셔서 이제는 그냥 안 받아. 뭐라 할 말이 없네. 내 심정도 이해는 간다만. 그래도 부모님인데. 나도 알아. 근데 형이 저렇게 계속 문제 일으키고 부모님은 계속 형만 감싸고 도는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나서봤자 또 형이랑 부모님이랑 싸우는 것밖에 안 될 것 같고. 하기야, 내 형은 진짜 답이 없긴 하다. 지훈이와의 통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다. 부모님이 힘들어하신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예전처럼 가족의 부당함에 굴복하거나 태호 형의 뒤치다꺼리를 해줄 수는 없었다. 나는 이미 한 번 나의 목소리를 냈고 나의 삶을 지키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의 결과가 가족과의 단절이라면 그것 역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에게 지훈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서연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민준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민준 씨 잘못 아니에요. 태호 씨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고 부모님도 이제는 태호 씨에게 독립적으로 서는 법을 가르치셔야 할 때예요. 알아.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나 봐. 쉽지 않겠죠. 그래도 민준 씨는 민준 씨 삶을 살아야 해요. 민준 씨 옆에는 제가 있잖아요. 서연의 말에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그래, 나에게는 서연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었다. 몇 달 후 부모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어머니였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다. 민준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구나.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기다렸다. 태호가 이번에 정말 크게 망했단다.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걸로도 부족해서. 어휴, 결국 또 태호 형 이야기였다. 나는 예상했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네가 혹시 태호 좀 나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니? 형제끼리 이야기하면 좀 다를까 해서. 어머니는 여전히 태호 형의 문제를 나에게 떠넘기려 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형한테 무슨 말을 해도 형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형 문제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형이 스스로 깨닫고 일어서야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니? 그래도 형제인데. 어머니, 제가 제 결혼식 때 형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형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형이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해요. 부모님도 더 이상 형을 감싸고 도시면 안 되고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부모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저도 이제 가정을 꾸렸어요. 제 가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대화는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어머니는 결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의 결혼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나의 목소리를 낸 그 순간을, 나의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임을 선언한 그 순간을. 그것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태호 형은 여전히 부모님에게 의존하며 지내는 모양이었다. 간혹 친척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부모님은 그를 말리지 못하고 또다시 어딘가에서 돈을 구해 형에게 대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형은 변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서연과 함께 우리의 삶을 착실하게 꾸려나갔다.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했고 서연도 자신의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살아갔다. 우리의 집은 평화롭고 따뜻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채워진 공간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락이 오기는 했지만 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부모님은 내가 결혼식 때 태우 형에게 망신을 준 것을 여전히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고 태우 형의 실패를 내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 나 역시 부모님이 태우 형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옹호하고 그를 독립시키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거두기 힘들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 어머니가 주로 연락하셨기에 의외였다. 민준아, 잘 지내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기운이 없었다. 네, 아버지,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태우 말이다. 이번에 또 일이 잘 안 풀려서 많이 힘들어한다. 역시나 태우 형 이야기였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네, 어머니가 태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네, 내가 혹시 태우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형제끼리 힘내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이번에도 나에게 태우 형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이전처럼 강압적이거나 원망하는 기색보다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태우 형의 어리석음과 부모님의 잘못된 양육 방식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힘들어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아버지, 제가 형한테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형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형한테 힘내라고 말하는 것보다 형이 스스로 왜 자꾸 실패하는지 돌아보고 책임감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형제인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을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형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이제는 형에게 스스로 서는 법을 가르치셔야 해요. 그게 형을 진짜로 돕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아버지도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아버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알았어. 아버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부모님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다.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느껴졌다.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친밀해지기도 어려울 것 같았다. 서로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나의 결혼식에서 나의 행복을 지키기로 결정한 순간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가족의 기대와 압박에서 벗어나 서연과 함께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 그것은 비록 가족과의 관계에 상처를 남겼지만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몇 년 후 우리는 아이를 가졌다.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아들을 품에 안고 서연과 함께 아들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태우 형이 받았던 것과 같은 과도한 기대나 특권 의식을 심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는 어쩌면 영원히 예전 같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우리의 작은 가족을 행복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나의 결혼식 날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던 나의 선언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 아들이 태어나고 100일이 지났을 무렵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손주 100일 잔치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과 상의 끝에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다. 태우 형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 부모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신 것은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다.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부모님은 아들을 안고 기뻐하셨지만 태우 형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셨다.
나 역시 태호 형이나 결혼식 때의 일에 대해 먼저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색하게 안부를 묻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아, 태호가 요즘도 많이 힘들단다. 사업은 완전히 접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지내는 모양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내 결혼식 때 내가 태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 그때는 정말 서운하고 화가 많이 났단다. 네가 형에게 너무했단 생각도 들었고 집안 망신이라고 생각했지.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 말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해. 우리가 태호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보다.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게 말이야. 나는 놀랐다. 부모님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머니에게서. 아버지는 조용히 어머니 옆에서 듣고만 계셨다. 태호가 내 결혼식 때 사업 발표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단호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네 마음도 헤아려 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민준아.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뭉클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과였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인정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움직였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라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해요. 그래, 태호도 언젠가는 스스로 일어서겠지.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지켜봐야지. 네. 부모님은 아들을 한 번 더 안아보고 집을 나서셨다. 예전처럼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실마리가 풀린 듯한 느낌이었다. 서로에게 쌓였던 감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순간이었다. 그 후로 부모님은 간간히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주로 아들을 보러 오셨고 태호 형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꺼내셨다. 태호 형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소란을 피우거나 남 탓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태호 형에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다. 아직은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다. 부모님도 더 이상 나에게 태호 형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다. 대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작은 가족을 존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셨다. 우리의 결혼식은 우리 가족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태호 형의 특권의식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고 부모님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었다. 나는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맞섰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이제 나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서연과 아들과 함께 현재를 살고 미래를 계획한다. 가끔씩 태호 형과 부모님 생각이 나면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나를 짓누르지는 않는다. 나는 나의 삶을 되찾았고 나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어릴 때의 나약하고 소외되었던 김민준이 아니란 것이다. 나의 결혼식 날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앞으로 내가 마주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아이가 두 돌을 맞이했을 때 부모님은 태호 형과 함께 우리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하셨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과 상의 끝에 그러기로 했다. 태호 형을 만나는 것은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다. 약속된 날 부모님과 태호 형이 함께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태호 형은 예전처럼 말끔한 정장 차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입고 왔다. 예전의 허세 가득한 모습보다는 훨씬 차분해 보였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아들이 태호 형에게 낯을 가리자 태호 형은 어색하게 웃었다. 부모님은 아들을 안고 기뻐하셨고 태호 형에게 아들을 안아보라고 권했다. 태호 형은 조심스럽게 아들을 품에 안았다. 아들이 태호 형 품에서도 울지 않고 가만히 있자 태호 형은 신기하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태호 형은 자신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예전처럼 큰 사업을 벌일 생각은 이제 없다고 했다.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지만 이전처럼 허황된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처럼 느껴졌다.
나는 태호 형에게 결혼식 때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태호 형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태호 형이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했다. 민준아, 결혼식 때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네 결혼식인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지. 나는 예상치 못한 사과에 놀랐다. 태호 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거의 처음 듣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형, 괜찮아요. 이제라도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네가 마이크 잡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충격받았거든. 그리고 부끄러웠고 내가 얼마나 한심한 놈인지 그때 알았어. 태호 형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다. 나는 형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형, 힘들었죠? 응, 많이 힘들었어. 사업도 계속 망하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내 결혼식 때 일도 계속 마음에 걸리고 우리는 잠시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다. 부모님과 태호 형이 돌아가신 후 서연은 나에게 말했다. 민준 씨, 오늘 형이랑 부모님 오셔서 어땠어요? 어색하기도 했고 복잡하기도 했고 근데 형이 사과했어. 결혼식 때 일에 대해서. 정말요? 잘 됐네요. 형도 많이 변한 것 같아.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부모님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요? 아들을 보러 오시는 것도 그렇고 태우 형 이야기하실 때도 예전처럼 강요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은 많이 줄었어.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변화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가족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태호 형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부모님의 걱정도 계속될 것이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지 않았다. 서툴지만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나의 결혼식 날, 나는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로 선언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도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쳤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의 계기를 찾기도 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작은 가족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기를 바랄 것이다. 완벽한 가족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가족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그 시작이 되었기를 바라며. 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만큼 자랐을 때 우리는 부모님과 태호 형과 함께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작은 펜션을 빌려 조용하게 시간을 보냈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았다. 태호 형은 아들과 잘 놀아주었고 부모님은 그런 태호 형과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다. 여행 중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맥주 한 잔을 권하며 나에게 말했다. 민준아, 그때 내 결혼식 때 일 정말 미안했구나. 아버지도 그때는 생각이 짧았어. 내 마음을 몰라줬지.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민준아. 엄마도 그때는 태우 걱정에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그동안 기다려왔던 진심 어린 사과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와서 뭘 그래요? 다 지난 일인데요. 아니야. 지나지 않았어. 그때 네가 용기 내서 이야기해준 덕분에 우리도 태우도 조금씩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살았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맞아, 네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줬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정말 고맙다, 민준아.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부모님과 태호 형을 바라봤다. 태호 형은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허세 부리거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현실의 무게를 견디며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는 듯했다. 형도 그때 힘들었죠? 나는 태호 형에게 물었다. 태호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힘들었어.
근데 네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이제 괜찮아요. 우리 모두 예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결국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치유받는 관계가 된 것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부모님과 태호 형과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났다. 태호 형은 여전히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부모님은 더 이상 태호 형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그의 뒤처리를 해주지 않으셨다. 대신 그의 노력과 작은 성공을 응원해 주셨다. 나의 결혼식은 우리 가족에게 일종의 사건이었다. 오랫동안 빠봐왔던 상처가 터져나온 순간이었고 그로 인해 모든 관계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고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서연은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우리의 아들은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려 노력했고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단단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태호 형은 더 이상 나의 결혼식을 망치려 했던 철없는 형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는 나의 형이었다. 부모님 역시 나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편파적인 부모님이 아니라 자식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려 노력하는 부모님이 되셨다. 나의 결혼식 날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이야기를 했던 그 순간, 그것은 나에게